러시아다 백다라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수교 30주년이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TV 관광 프로그램에서 블라디보스톡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소개하면서 그나마 조금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정도까지입니다.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2016년 17년 한국 외대가 진행했던 양국 합동 여론조사에서 한국 사람들 중 55%는 러시아를 모르거나 관심 없는 나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가 어떤 변수로 작용했는지 돌아보면 이런 무관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1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아편전쟁 후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간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하면서 자기도 조약 당사자로 끼어들어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연해주 땅을 얻게 된 러시아는 자연히 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로 작용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은 1904년 발생한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은 짧은 시간에 고립에서 벗어나 근대화된 산업국가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의 판세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를 조선에서 몰아냈고 요동반도와 대만을 얻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동북아시아에 러시아라는 무시 못할 나라가 나타나면서 일본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우선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요동반도를 일본에게서 빼앗아 다시 청나라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바로 1895년 삼국 간섭입니다. 태평양에서 부동항을 찾던 러시아에게 요동반도는 최적이었습니다. 1860년 블라디보스톡을 손에 넣었지만 완전한 부동항이 아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앞바다는 한겨울이면 얼어버렸습니다. 요동반도에서 일본을 쫓아버린 러시아는 청나라와 밀약을 맺어 여순왕과 대련만을 조처하고 이곳을 포트 아르투르라고 부르면서 해군기지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는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동청철도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가 1896년부터 1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 지낸 아간파촌으로 정치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빼앗기고 한반도에서 우월했던 지위도 위태롭게 되면서 일본은 러시아와 일전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여 터진 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일본은 전 세계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에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은 거침없이 조선을 침탈하기 시작했고 결국 1905년 11월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을사조약까지 강제하였습니다. 러일 전쟁 직전 대한제국은 영세 중립을 선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던 러시아와 일본 간의 균형이 깨지자 우리의 운명은 만국으로 급물살을 탔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또 한 번 우리 역사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은 1950년 벌어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은 한반도는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담당했습니다. 3년간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고 결국 남쪽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에게 한반도 공산화를 약속하면서 막대한 무기 원조를 받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에게 전쟁을 지원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데요. 스탈린은 북한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하겠다는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면서 사태가 급변합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것입니다. 이를 본 스탈린은 결국 김일성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소련은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원조를 한다는 조건으로 김일성의 남침을 묵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한반도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 중 유일하게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외에 통일에는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단의 고착화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게 인구 8천만 통일 한국의 출현은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협력하거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시베리아 철도와 남북한 종단 철도 연결, 가스관 연결 등 메가톤급 프로젝트는 남북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도 통일 한국의 등장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통일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동맹을 앞세워 북한으로 군대를 보낼 공산이 큽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 관계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 올라서려 한다면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용인하지 않을 관련국 중 하나가 러시아이고 아마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우리의 국익이 일치합니다. 미국이 손 놓고 있겠냐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국군이 남침을 하지 않는 이상 외교적으로만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러시아를 좋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열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으로 항상 위태로운 곳입니다. 러일 전쟁, 한국 전쟁 등 역사가 알려주듯 힘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주변국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보다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